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행정법 공부 참 힘드셨죠? 그 행정법 공부가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또 제가 공부할 때로 되돌아가 보면 행정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배우는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법에 대한 해석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실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었는데 이번 7월에, 금년 7월에 국회에 이제 행정기본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법제처에서 이제 법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험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있는 것들, 제가 미리 법안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 또는 형법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 어떤 법 체계가 이런 A1, 뭐 A2, 그다음 A3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법리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A라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B도 있겠죠. B1, B2, B3 이런 게 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 B라는 법리가 있을 때 위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기존의 행정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밑에가 이제 법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있었던 것들이 행정법에서는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게 행정기본법이라 그래서 우리의 국가 작용들, 행정청의 작용이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이것들의 어떤 유효적인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법안이 우리 행정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민법, 형법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민법에는 5장에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도 2장의 죄, 이제 범죄를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범죄가 뭔지, 법률행위가 뭔지, 민법과 형법의 중심 개념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내지는 조항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당장 학설만 4가지가 있죠. 그죠? 범위를 좀 다르게 보는 것들이 시각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행정법이 좀 어렵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인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이 되면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 다른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그 내용을 해설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가지 좀 넘는 걸로 중요한 것들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수험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것들만 한번 모아봤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행정소송법 상으로는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의 기간 규정은 또 민법을 또 준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민법처럼 기간을 계산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행정소송에 이르지 않거나 행정소송 외적인 어떤 일반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간 계산을 할 수 있는가 행정행위 효력 기간이 예를 들어 허가기간 같은 것들 오늘부터인지 오늘 허가가 나왔는데 그게 내일부터인지 또는 법령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됐는지 훈령이란지 예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는데 시행일부터 하는 건지 왜냐하면 민법의 일반 원칙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이걸 초일 불산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일 때는 관공서가 그때는 이제 문을 열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기간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그런 원칙들이 행정법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됐고 실무상으로도 조금 혼선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행정기본법안 제6조에서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1항에 보니까 우리가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네요. 민법을 준용한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뒀어요. 그다음 2항에 보니까 다만 거기에 대한 예외를 조금 인정하는데 우리 민법을 준용한다는 1항의 의미는 방금 설명을 조금 드렸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민법의 조문도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바로 초일 불산입 규정과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끝난다. 만료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민법의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가 2항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게 침익 처분이라 그러는데 행정절차법에도 나오는 개념이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불리하지 않을 때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고 초일을 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불리하지 않을 때 그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경우에 기간을 좀 더 짧게 계산하는 효과가 돼요. 민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일을 넣지 않는다면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말일인 경우에도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 만료하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은 기간을 길게 잡고 그 다음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은 좀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 크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보니까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월 5일에 어떤 훈령, 예규 이런 게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침 이런 거 오늘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법을 적용한다며 우리 이번에 행정기본법안이 만들어졌어. 근데 초일을 산입할까? 민법은 초일 불산입이야. 그럼 오늘 시행일은 오늘이지만 오늘은 산입 안 되겠네. 이런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7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법령 등이라고 해서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을 포함한다. 그죠?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우리가 보통 합쳐가지고 법령 넓은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행일을 정할 때는 1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포한 날, 그날을 시행일로 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업 시간이라고 하면은 강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초일 산입이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어요. 그 다음에 2호, 3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가 파란색으로 적진 않았지만 법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 즉 유예기간을 둔 경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2호, 3호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2호는 그냥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거라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고 3호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이 그날로 만료한다. 원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만료하는 게 민법의 원칙인데 예외를 좀 두고 있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만 듣고 바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른다든지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기억해 두실 거는 뭔가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계산의 원칙 중에 두 개를 따진다고 하면 초일 불사니까 기간의 말일이 하루 연장된다. 공휴일, 토요일일 때. 그런 것에 대한 원칙과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명문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또 뭐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비례 원칙, 그 다음 평등 원칙 이런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헌법을 통해서 보통 이제 다 도출이 됐었거든요. 기존에 이것들이 조문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조, 헌법 11조에 평등 원칙이 규정이 돼 있고 헌법 37조 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례 원칙과 그다음 법률 유보 원칙을 여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특수한 어떤 경우로서 신뢰보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기본법안은 8조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구조 평등의 원칙, 이것도 방금 보셨던 헌법 11조를 재확인한 내용이죠. 10조 비례의 원칙, 이것도 헌법 37조 2항을 구체화한 내용일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이 다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 11조에 보니까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도 나와 있고, 12조의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 특히 수험적으로 우리가 다 외워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도 이거를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외워가지고 제가 답안지에 썼던 경험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서술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헌법의 어떤 신뢰보호랑 행정법의 신뢰보호가 좀 표현이 다르죠. 워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써뒀기 때문에 저희가 법전이 주어지는 시험 같으면 앞으로는 이 법전만 잘 참고하더라도 내가 서술형 시험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13조에 보니까 우리가 비례 원칙의 특수한 적용례, 수단의 적합성 그 부분을 좀 구체화시킨 부당결부 금지 원칙, 특히 부관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도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큰 타이틀만 좀 기억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련이 된 게 처분과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을 좀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에서 좀 정립된 바를 우리가 법령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랑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원칙은 요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처분의 어떤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처분이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는지는 처분 시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처분시법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행위시법주의를 한번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이 처분시법주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보는 예외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해를 할 때 뭐라고 좀 봐두시는 게 좋냐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허가라든지 인가 특허
이런 데 대한 수익 처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주로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수익 처분과 그다음에 침익 처분, 제재 처분 이런 것들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에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라든지 법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처분시법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허가나 특허, 인가 이런 수익 처분에 꼭 적용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이 개정된다는 데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허가를 내가 내주기는 조금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는 그 상황에서는 허가를 안 내줘도 돼요. 이때는 일부러 법령 개정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허가를 거부 처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실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기간을 미루는 게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가지고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돼서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즉 처분시법주의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앞에 봤던 판례랑 두 번째 봤던 판례 이것들이 어떤 수익 처분에 대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게 침익 처분. 대표적인 침익 처분이 제재 처분에 대한 판례인데 경과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 전에 구 법령이 적용돼야 된다. 이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처분시법주의랑 좀 충돌하는 게 아닌가 표현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멈춰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재 처분에 대한 사안입니다. 침익 처분에 대한 사안이라는 거 기대해두세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익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 행정청의 기준에서 우리가 좀 설명이 되고 있었고 기존 어떤 이론들은 그 다음에 내가 제재 처분을 받을 때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하던 당시에 어떤 위반 행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던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이 어떤 제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거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분시법주의랑 행위시법주의의 차이점은 처분시법주의는 행정관청의 처분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거고 행위시법주의는 위반한 사람, 국민의 관점에서 행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법령 상태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상의 것들을 반영한 게 안 14조입니다. 1항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2항, 3항, 4항이 방금 했던 내용들이고 1항은 우리 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대원칙이 천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물론 헌법은 재산권, 참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열거적으로 또는 예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화돼 있죠. 헌법에서도. 그게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1항에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을 때 기존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소급 금지의 원칙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법률이 가져야 되는 이게 불소급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법률의 기본적인 요건이고 그다음 2항이 방금 봤던 이제 처분시법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그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니까 수익적인 처분이겠죠. 나를 제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사람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3항과 4항이 바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재 처분이에요. 그래서 제재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분 당시의 법령은 행정관청의 처분 당시. 이거는 위반한 사람의 행위 당시 법령.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사항도 이제 제재 처분에 대한 건데 만약에 위반한 행위에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거를 제재를 했는데 지금 안 하게 된 걸로 변경이 됐다든지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 옛날에는 뭐 영업정지 4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다만 법령의 특별한 규정, 경과 규정이라 그래요. 이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이거는 우리가 형법 1조 2항과 같은 내용이죠. 형법 1조 1항, 1조 2항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항과 3, 4항을 나눠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제재 처분. 이게 수익 처분이고 이게 그다음 마이너스 제재 처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들어온 게 우리가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판행위라든지 소송법에 보면 나오는 불가철회성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 불가쟁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지났을 때나 발생하는 거지 제소기간은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거를 소송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국가행위에 인정되는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용력이라는 게 있어요. 잠정 통용력. 이제 헌법 재판에서도 이게 쓰는 용어인데 이 행정법에서는 공정력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법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장 어려운 개념이었고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시각이 달랐는데 조금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 이제 처분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이건 행정행위라고 바꿔서 기억하셔도 돼요. 왜? 처분의 개념 안에 처분이 가장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 적어도 같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 들어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은 행정행위 효력으로 바꿔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바로 잠정적인 통용력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의미로는 이걸 공정력이라 그래요. 다만 무효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기존의 학설상, 그 다음 판례상으로 우리가 좀 정립된 바거든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특히 수험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냐면은 우리가 공정력에 대해서 조금 논해야 되는 그걸 또 적용해야 되는 사례형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뭐 객관식에 나오면 당연히 이건 맞추기 쉽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5번째가 부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허가나 특허, 인가 같은 걸 낼 때 어떤 조건이라든지 부담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립된 바가 없었는데 종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뭐 기간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철회권 유보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률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17조에 보니까 1항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 원래 기존에 우리가 이론이죠. 그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재량행위는 내가 그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부,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을 행정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대한 부관도 붙일 수 있다는 게 통설 판례였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왔고 2항에 보니까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는 붙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속행위일 땐 이런 예외가 있고. 3항에 보니까 우리가 사후부관이라 그래서 나중에 부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처음에 붙였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기존 판례 학설에 따라 정립된 바가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1호에 보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2호에 당사자 동의. 3호에 보니까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황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 4항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특히 요게 이제 사례라든지 약수령 쓰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관 같은 경우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리적이고 명확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처분의 목적이 위배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것일 것 이게 부관의 한계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내용들이고 판례 학설상 정립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법령화돼 있다. 법화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6번째가 이제 행정행위 직권 취소예요. 우리가 기존에 행정행위 직권 취소는 뭐 실무적으로 좀 많이 쓰이지만 특히 이제 재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된 교과서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가 이제 실제 행정소송은 법상으로는 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재판장님의 직권을 발휘를 해서 소송 진행상 과정에서 뭔가 이게 지금 피고 행정청이 잘못한 것 같다. 국가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유도를 해요. 직권으로 이걸 취소를 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 방향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도 행정청에서 제가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 국가 소속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행정소송 실제 수행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직권 취소를 할 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저보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명확하게 대답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교과서에서는 사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철회나 취소의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본법안 18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1항에 보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직권으로 자기가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행정관청 내지는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행정청이 자기가 자기 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말고 이제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를 행정법원이죠. 이 행정법원만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쟁송 취소라고 그래요.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3자가 취소를 하는 거고 이거는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한다. 서로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제소기간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90일인데 근데 이 행정청이 하는 거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불가 철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항에 보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2항이 기존에 우리
판례 학설상으로 이제 정립됐던 바예요. 그 경우에도 어떤 한계를 지켜야 되는가. 이게 서술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좀 서술에 좀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7번째로 들어온 게 행정행위 직권 철회예요. 앞에 봤던 직권 취소랑 철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취소라는 거는 처음부터 흠이 있는 거, 위법 또는 부당한 거를 내가 소멸시킨 걸 취소라고 그러고 이건 소급표가 있죠. 그다음에 철회 같은 경우는 장래를 향해서 아무런 어떤 하자가 없지만 장래를 향해서 이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철회라고 그래요. 이제 하자 내지는 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렇게 나와 있죠. 적법. 앞에 건 위법이었어요. 그죠?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래서 밑에도 나머지 이제 1, 2, 3호의 사유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2항에 보니까 공익과 비교 형량하라. 이게 또 직권 철회의 한계라고 해서 기존에 논해지던 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술형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째가 자동적 처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적 처분이라는 거 조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20조의 이제 법률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느낌이 바로 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운전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자차를 이용을 하시든 아빠 차를 타시든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차량을 빌려서 타시든 내가 신나게 이렇게 오늘 드라이브를 하는데 갑자기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번쩍하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죠. 이때 근데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자동차가 쭉 갈 때, 내 차가 이렇게 갈 때, 위에 이렇게 찍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찍는 과정이 하나 있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경찰청으로 가요. 지방경찰청장님이 이걸 판독을 해요. 진짜 과속을 한 건지, 전후 사항을 보는 거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처분이에요. 보통 과태료 같은 게 나오죠. 그죠? 아, 이번에 내가 신호 위반을 했어. 내지는 뭐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위반, 방금 들었던 사례.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 부분만 기계로 하는 거죠, 기계. 이 부분만 기계로 하는 거,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도 자동적 처분이라는 20조는 이 부분도 기계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I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AI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적된 데이터만 있으면은 거기서 어떤 전형적인 처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좀 맞을까? 바로 기속행위에 적용을 해야 말이 맞겠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 재량행위에 대해서 AI가 처분한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안에도 우리가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2번, 3번 요 과정을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과속 카메라 단속 사례를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 기본법 20조였고 그 다음에 9번째 설명드릴 내용이 재량 행사의 기준이 법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행정청에게 어떤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행위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어떤 결정재량,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지 정하는 선택재량,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시기재량 요 네 가지 어떤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재량행위의 핵심인데 그 재량행위가 위법하다, 내가 이걸 취소해달라,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할 때 과연 법에 기준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재량권의 일탈,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위 내에 있지만 목적이 안 좋다, 남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그래서 행정행위가 잘못됐을 때 비로소 재판에서 그런 논리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대한 어떤 법령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에서 우리가 끌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 파트를 보시면 대부분이 헌법 원칙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목적을 남용해서 안 된다. 부정한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형량 사실오인 이런 것들이 다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잘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까지 이게 처분이면은 처분을 하기까지 과정이랑 처분을 한 후에 당사자가 다투는 과정, 소송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보면 하기 전 기존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거예요. 이미 처분이 일어나고 나서 이건 위법해라고 주장했던 건데 이제 새로운 21조의 법안은 처분을 하기 전에도 행정청은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법이 규정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이게 바로 비례 원칙이죠. 그죠? 그다음에 범위를 넘어서는 않는다. 재량권 일탈 남용 중에 일탈 부분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 행정기본법안 21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예시적인 법안인 것 같고 예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당연히 비례 원칙
평등 원칙도 지켜져야겠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그다음에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내용 안에는 범위 안에 있더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한 3-4개 정도 이제 법률을 좀 예시로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가지고 와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신호 위반을 했다. 아니면은 주정차에서는 안 되는 구역에 내 주정차를 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갑자기 과태료가 안 날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죠. 내가 뭔가 여기 대해서 물론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대해서 과태료가 안 나오나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왔다 이러면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이걸 따질 수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과 국민의 관계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판단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국민은 우리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관청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은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법률도 몇 가지 존재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당사자의 정당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청이 있는데 실제 이게 구현화된 거는 이렇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기존의 법률들이 개별 법률이 존재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하나의 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기본법안 23조입니다.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제재 처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처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5년 지나면 안 되는데 다만 예외는 뭐냐면 이 1항의 어떤 원칙은 뭘 위한 거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신뢰가 없는 때는 보호를 안 해도 되겠죠. 그게 2항에 나와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을 때 이때는 언제든지 5년 지나도 취소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2항에 보니까 당사자가 인허가 신고 위법성 알고 있거나 중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때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직권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직권 취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방해 거부해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거는 제척기간이 지나도록 내가 일부러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4호에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상 반드시 뭔가 이건 취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제척기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은 처분이 취소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어떤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판결이 나오는데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의 어떤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이 다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이해죠. 그러면은 나는 근데 이미 소송 중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행정청이 지금 기속력에 따라서 처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1항하고 충돌하죠. 그죠? 그러니까 1항이랑 기속력이 붙었을 때는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항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이때는 기속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입법화가 됐다. 행정청은 판결이나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제재 처분 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두세요. 5년이 지났어도 가능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항은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가 인허가 의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우셨죠? 저도 옛날에 이거 사법시험 준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 삼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데 이론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법안으로 마련이 됐어요. 24조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인허가 의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 하나만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무관청, 주무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뭐 집을 지으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관청마다 다 뛰어다니면 이거 쫓아다닌다 이렇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는데 다 관청마다 쫓아다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원래는 A라는 관청도 가서 A 허가도 받아야 되고 B라는 관청 가서 B 허가도 받아야 되고 C라는 관청에 가서 C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가면은 나머지 허가를 모두 받은 걸로 쳐준 게 인허가 의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절차의 집중이라고 그래요. 절차의 집중. 한 곳에 가서 허가 절차를 받으면 나머지 절차들은 모두 지켜진 것으로 본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24조는 1항에 인허가 의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옛날식 표현으로는 간주, 요즘 표현을 의제라고 그러죠. 그죠? 인허가 간주 내진 인허가 의제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다음 2항에 보니까 관련 인허가를 반대 필요한 서류. 그 관련 인허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왼쪽에서 BC죠. 그죠? 주된 인허가가 A라고 치면. 그래서 A 관청에 가더라도 BC 서류까지 다 가지고 가라는 게 2항에 나와 있고 3항 같은 경우도 기존의 학설상의 내용이죠. 그죠? 주된 인허가 행정청 A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 B씨랑 당연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또 존재를 하지만 일단 조항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4항, 5항은 이제 협의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볼드를 칠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조로 넘어가면 그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 A를 받으면은 관련 인허가 B씨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범위는 주된 인허가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 만약 해당 법률이 B씨인데 나는 D까지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정돼 있고. 그다음 26조의 인허가 의제 사후 관리.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1항을 좀 주되게 보시면 되는데 관련 인허가를 사실 B씨 행정청은 해준 적이 없죠. 그죠?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B씨는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B씨 관청은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허가 의제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 기본 법안을 통해서 현재 이해도도 높이고 앞으로도 준비 상황도 좀 점검할 수가 있겠죠.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12번째가 이제 과징금에 대한 일반 규정이에요. 우리 과징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교과서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이제 뒷파트에 실려 있는데 굉장히 좀 손에 안 잡혔어요. 그게 이번에 일반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읽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7조가 과징금의 기준이라 그래서 쭉 규정이 돼 있는데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있고 부가징수 주체, 부가사유, 상한액 그 다음에 징수하는 경우 그 사안, 가산금 체납시 강제 징수를 할 때 과징금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게 2항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8조를 보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된다?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연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점만 크게 전체적인 모양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그 다음 13번째가 이제 공법상 계약이에요.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대되는 말, 행정행위가 반대인데 행정행위 여러분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법률지에 변동을 가하는 행위죠. 근데 그게 이제 행정행위 어떤 99.9%에 가장 많은 거지만 공법상 계약도 요즘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일반 법이 이제 있진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들어왔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29조 1항에 보니까 공법상 계약의 의미가 나오고 절차적인 어떤 요건이 나와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 이게 바로 공법상 계약의 개념이죠. 이때 할 수 있는데 다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라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을 받으시고 2항에 보니까 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평등 원칙에 따라서 그냥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체결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래도 공권적 작용을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없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혹시 확인차 다시 넣어뒀고 왜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30조에 보니까 공법상 계약의 변경, 해지, 무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채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망에는 기존에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라는 민법 137조의 원칙이 그대로 규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일반 교과서라든지 책에서는 중대하게 얘기는 안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민법의 사적자치 원칙이라든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그래서 신의칙이란 아주 예외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법상 계약에서는 조금 일반 원칙처럼 들어와 있다. 물론 내용 자체, 요건 자체는 엄격하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대로 들어와 있긴 한데 민법상에 이런 조문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 조, 민법 2조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게 나와 있다. 기본 법안에서는. 그래서 30조 1항에서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 체결 후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고 다채롭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해지할 수도 있다. 해지 같은 경우는 민법의 조문이 또 따로 없어요. 민법의 조문은 민법은 해제에 대해서 민법 544조의 일반 규정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 표제에 불구하고 일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어떤 태도거든요. 그 다음에 해지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마다 조문이 있어서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법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판례법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해지에 대해서 행정계약은 일반 조항을 마련했다. 해제랑 해지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들? 해제는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고 해지는 앞으로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거고 이제 장기적인 행위,
분할돼서 우리가 좀 급부를 나눌 수 있는 행위는 해지한다고 표현해요. 이거는 장래효를 갖는 건데 어쨌든 공법상 계약에는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째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시험 종목, 과목을 불문하고 항상 나오는 건데 당장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뭐 직접강제,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즉시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조리 조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제가 조문이 너무 길어서 한번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31조 1항에 5가지가 규정이 됐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대집행 뭔지 아시죠? 그죠?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하고 비용은 너한테 받아내겠어. 그죠? 사무관리를 통해 받아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이거는 민법상으로는 우리가 보다 일반적으로는 간접강제라고 하는 거죠. 너만이 할 수 있지만 너가 안 하면 너한테 계속 이행강제금, 너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 거야. 이거고 세 번째 직접강제, 너가 하나 우리가 직접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건 돈 받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건 민법상에 우리가 개념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면 강제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5번 즉시강제, 이거는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기존의 4번까지는 뭐냐면은 의무를 부과를 해요. 의무를 부과하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뭐 제재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표현을 제재라고 쓸게요. 근데 즉시강제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기는 통행이 안 된다든지. 왜냐하면 잠수교 같은 것들 그냥 바로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은 여기 지나지 마세요. 여기 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매길 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통행을 금지를 시키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즉시 강제까지 이제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3조, 34조에는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걸 좀 적어놨어요. 직접 강제는 33조 1항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안 될 때만 가능하다. 이거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34조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도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가 행정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그죠? 여러분들 신고가 기존에 너무너무 어려운 테마였어요. 수험적으로.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조금 법적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고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보통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이거를 받아들여주는 수리라는 게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법상 계약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두 가지 법률행위가 존재해야만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아닌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대응되는 두 가지 법률 효과를 충족시키는 그게 존재를 해야 돼. 둘 다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완결적 신고는 뭐냐면은 신고하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받아줘야 종이를 받아줘야만 신고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의 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라 그래요. 수리를. 그래서 여기는 법률 요건으로서 수리, 이거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그냥 사실행위로서의 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금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리는데 이게 기본적인 관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신고에 대한 조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자기 완결적 신고에만 적용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수리한 때가 아니에요. 그죠? 법적으로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물론 행정관청이 접수하는 사실상의 수리는 있어야겠죠. 사실과 법을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이라는 거는 말로써도 실현이 가능한 게 법이다라고 기억해두세요. 강제력을 줄 수 있는 거. 사실, 그 다음에 사실이라는 거는 내가 손으로 하는 느낌이다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나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법적인 행정요건적인 수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그냥 말없이 받는 거를 사실상의 수리다. 실제로 손으로 다 받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로도 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 40조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만 적용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행정요건적 신고에는 그럼 적용 규정이 있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규정을 마련한 거죠. 기본법안 35조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니까 법률에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즉 말로써 수리했다는 말을 해줘야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효력이 있다. 아까는 뭐였어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자기 완결적 신고는 도달이었죠. 그죠? 수리가 필요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물론 직접 말을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느낌이 들게끔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본법안에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 뭐 2항에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법 40조 2항은 자기 완결적 신고에만 적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뒀어요. 자, 그 다음 16번째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2가지 정도 남았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여러분들이 기본 법안, 우리 뭐 행정민원법이라든지 뭐 난민법이라든지 이런 개별 법에서 여기 대해서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었어요. 한 뭐 3, 4개 정도 제가 바로 떠오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의무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은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라 그래서 재결을 받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이라 그래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2개랑 관계는 어떻게 될지,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얘가 도대체 무슨 수단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일반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일단 1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처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보다 높은 행정청을 B라 그래요. 이게 행정부예요, 행정부. 근데 이거 말고 사법부에서는 이제 뭐 전혀 다른 어떤 X라는 사법부가 있는데, 이 사법부가 취소하는 거를 행정소송이라 그러고, 상급 관청이 취소하는 걸 재결이라 그래요. 재결. 행정심판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행심, 줄여서 행정심판, 줄여서 행심이라 그러고, 이걸 행정소송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행정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해서 이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언제? 30일 이내에.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일반 조항이고, 그다음 2항은 제가 빼고 이제 3, 4항을 설명을 드릴 건데, 3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너가 했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한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전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이나 재결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전치주의는 아니다라는 거를 2항에서 3항에서 설명하고 있고, 4항은 이의신청을 만약 거쳤을 때는 결과 통지받고 그 다음에 90일 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라. 만약에 거쳤다면 이런 기간 제한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번째 이제 처분의 재심사 제도. 요것도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존에 처분의 직권 철회 취소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이제 직권 철회나 취소 같은 게 나와요. 뭐냐면은 국민이 어떤 소송 과정에서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있다고 주장했고, 그것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고 생각될 때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행정청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판사님의 권한이었던 것이 이제 일반 국민의 권한으로 확대가 됐다는 느낌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해서 직권 철회 취소를 내가 원래는 행정청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할 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우리 이의심사 제도, 이의신청 제도도 있지만 그것보다 바로 이제 처분의 재심사 제도도 같이 함께 들어와 있다. 제재 처분 행정상 강제는 제외예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90일이거든요. 그 기간을 지나면 원래 행정청이라든지 행정심판, 상급 행정청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당의 행위라는 행정청만 취소할 수 있는데 잘 안 해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신청권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게끔 규정을 뒀고, 그 다음에 언제 사유는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에게 기존 처분의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생겼거나, 만든 게 생겼거나 찾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을 때, 이혼은 형소법상 재심사유랑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다만 이항의 제한적인 요건인데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을 때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우리 행정청의 직권 철회 취소랑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두세요. 기존에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권 철회 취소는 무한대로 가능해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건 90일까지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이후로는 취소가 안 되는데, 이 기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원래 소송에 들어가면 직권 철회 취소를 보통 이유가 있다면 해주는데, 그게 아니어도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데 이 제도에 어떤 의미가 존재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8조 이제 마지막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다만 안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사항에 보니까 이제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합의제 행정청 같은 경우는 조금 합의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2배로 줬어요.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어떤 식으로 됐다.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변경, 철회, 취소하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 근데 5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 분쟁이 반복되겠죠. 바꿔주세요. 유지할 거예요. 바꿔주세요. 또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행정청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이 5항에서 못 박았어요. 유지된다고 했을 때 불복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6항은 그럼 기존의 직권 취소 철회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만약에 재심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17개 정도 테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기본법안 같은 경우는 제가 수험생이던 그 옛날 시절부터 이게 이제 법안이 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나와서 제가 정말 너무 뭐랄까 이걸 최초로 해설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은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수험 그리고 일반적인 법률 지식 확충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